그래서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성상훈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콘서트 시간을 가지면서 보고 저희가 또 몇 분을 여기 단상에 모셔서 또 이렇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죠. 네, 저희 좀 앉겠습니다. 저도 인사 좀 먼저 드릴게요. 아, 예, 그러시겠습니까? 예, 성상훈 기자님이 저기 선배님들한테 인사를 먼저 드린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국방 외교안보 전문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 성상훈입니다. 제가 오늘 저기 분양을 하고 왔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일단은 그 돌아가신 우리 순직한 병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감사하고 저기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오늘 이렇게 날이 더움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많은 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큰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마이크 선이 조금 짧은 것 같은데. 예. 제 키도 좀 짧습니다. 네, 이번에 그 성상훈 기자님이 저기 러시아를 3주 정도 갔다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예, 3주 갔다 왔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3주를 갔다 온 거는 그 우리나라 우리 고려인 20만 명이 강제 소련 공산당 스탈린에 의해 가지고 1937년에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는데 그 루트를 그대로 따라서 그 8,500km 기차를 타고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알마티까지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까지 다녀왔고, 거기 가서 그 알마티에서 한 4,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면은 우스토베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고려인들이 처음으로 내려서 그 10월달에, 그러니까는 37년도 10월달에 손으로 땅을 파고 운망을 짓고 거기서 이렇게 추위를 피하면서 살았더라고요. 이제 거기를 저희가 취재를 하고 왔고, 그리고 우리 독립군들이 이 러시아 소련 공산당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죽어나간 그런 자유시 참변이 있었던 자유시, 그러니까 러시아 말로 스보보든입니다. 스보보든에 가서 또 추모제를 지내고 왔습니다. 저희가 여행한 거리가 한 12,000km 정도 되더라고요. 예. 아주 뜻깊은 곳을 또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우리가 급속도로 그 당시에 공산 세력이 퍼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번에 좀 알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서 보니까 저는 이 국내에서 볼 때는 한국에 왜 이렇게 소위 말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세력들이 많은지, 북한을 찬양하는 추종 세력들이 많은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러시아를 가보니까 러시아의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독립군들을 이 러시아 정부가 지원했고, 러시아 정부가 이제 그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 가지고 소련으로 바뀌고 나서도 소련 정부가 이게 돈을 많이 지원을 했어요. 돈도 지원하고 무기도 많이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 이념에 서서히 물들어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지금 탓할 수가 없는 게, 그때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랐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조선의 독립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일본하고 싸우고 소련이 일본하고 싸우니까
전부 같이 이게 그 적군파들하고 같이 붙어서 싸우고 무기도 지원받고 자금 재정도 돈도 지원받고 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스탈린이 이제 소련 공산당이 이르쿠츠크에 고려 공산당을 만들고 또 상하이에 또 고려 공산당을 만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하이 쪽에 있었던 이 고려 공산당들은 또 상해 임시정부 쪽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련의 자금들이 우리 독립운동에 좀 이렇게 투자가 많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정확하게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지금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 상황 논리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도 보니까는 뭐 민족의 지도자 뭐 저기 반일 우리가 일본에 해방되고 나니까 이제 반일 정서가 가득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민족의 지도자 내가 독립투사 독립운동했다 해가지고 많이 이제 국민들한테 추앙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그분들 물 밑에는 뭐 보좌관도 있을 거고 참모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인맥 네트워크 속에는 그런 소련 공산당의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한국에서 이게 뭐 남한사회에서 남노당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공산주의 극좌 이 세력들의 그런 활동이 이제 빈번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지금 4.19도 사실은 이 공산 세력들의 그런 혁명 그런 거하고 같이 엮여 있습니다. 왜 엮여 있냐면은 1945년도 우리가 이제 뭐 해방되고 나가지고 이 소련 조선은행에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조선은행권 화폐를 쓰는데 1947년도 12월달에 이 북한에서는 갑자기 이제 화폐 개혁을 하는 거죠. 화폐 개혁을 하다 보니까 그 폐기된 국권을 갖다가 남한에다가 이 간첩 성시배기가 가지고 와가지고 언론사를 10개를 만듭니다. 10개를 뭐 만들고 한국의 남한에 있는 정치인, 뭐 군인들, 뭐 경찰, 뭐 외교관 등등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포섭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남한 지역에서 알 수 없는 이런 공산 활동들이 사회주의 추종 세력들이 활개를 쳤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터질 때 북한군이 내려올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던 게 6월 25일 04시에 북한군이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한 4시간 앞전에 그 비상을 조치를 해제를 해버립니다. 그런 상황도 이상하고 6월 24일 그 전에 국군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또 휴가 내보내고 그리고 또 6월 24일 날 이제 고위 장교들을 댄스 파티, 뭐 술 파티를 해가 술을 먹여 재운다든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부대들을 막 여기 부대를 절로 옮기고 이쪽 부대를 절로 옮기고 해가지고 부대가 그 위치 파악도 못하고 적응을 못하게 만들어 그런 한 10가지 정도의 아주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벌써 당시만 하더라도 이 그런 공산화 그런 공산 세력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 뭐 경찰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다 포진해 있었던 거죠. 지금 주사파들이 청와대나 이런 걸 장악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4.19까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고 4.19 뭐 제주 4.3 뭐 사건, 여순 반란 사건, 뭐 울릉도 간첩단 사건, 5.18 광주 사태 이게 쭉 같이 그 세력들이 자기 새끼들을 또 키우고 의식화시키고 하면서 거대한 세력을 이루었던 겁니다. 맥락이 조금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그죠, 예. 지금 보고 있으면 지금 사실 조금 위험한 게 우리 지금 그 6.25 때를 이렇게 견져 보면 지금 GP에 있는 그 무대들을 뒤로 뺀다든지 그죠,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김무사 같은 경우도 합참에는 뭐 항상 그 계엄을 그 준비하는 계엄과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전문가분들 하시는 말씀이
계엄이란 거는 항상 언제든지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군부대가 해체되는 부대도 있고 새로 생기는 부대도 있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부대도 있고 저쪽으로 이동하는 부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합참에는 계엄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엄만 검토하는 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했냐 하는 거는 그냥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 계엄 업무를 검토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모르고 바보 같아가지고 모르고 지금 있는 거라고 그 멍청하니까 모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렇게 당당히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국방안보 전문 매체를 지금 글로벌 디펜스 뉴스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핸드폰에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보시면 국방안보 관련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지금 편집장을 또 맡고 계시죠? 아 제가 발행입니다. 제가 지금 2014년 6월달에 제가 이거 발행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그때 왜 오픈했냐면은 야 이거 국방 외교 안보는 이 보수 우파의 이게 이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부 뭐 좌파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 뭐 한겨레에서 무슨 디펜스 20일이라는 것도 하고 뭐 전부 다 좌파 매체들이 하다 보니까 90%의 이 사실에다가 10%의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사태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다가 안 돼가지고 제가 사비 틀어가지고 아이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기자가 없다 보니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3년 반 정도 되는 기간에 제가 기사 쓴 걸 보니까 4,750개 정도를 이렇게 썼더라고. 하루에 3개 4개 정도를 꼬박꼬박 쓴 셈이죠.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이게 큰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토막토막 그 전에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사실 뭐 인터넷 매체를 만들고 하는 게 쉽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뭐 등록도부터 해서 또 기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혼자 하고 계시지만 혼자 하시면서 4천 몇 개는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국방 쪽에도 지금 많이 알고 이제는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당한 저희가 이게 마리논이라는 저 헬기가 추락한 것도 진짜로 기체 결함에서 추락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목적에 의해 가지고 다른 세력들이 뭐 손을 쓴 건지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뭐 저 헬기가 추락을 함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에 지금 수리온 헬기 육군에 있는 헬기들도 지금 뭐 다 운항 중지가 돼버리고 하니까 국군 전력이 급속하게 이 타격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군의 지금 헬기들이 다 30년, 40년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야간에 못 두고 날씨가 안 좋으면 못 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사시에는 벌건 대낮에만 저기 북한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작전입니까? 그 피크닉 소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리온 같은 경우는 저거는 악천후에도 뜰 수가 있고 최신식 그 항법 장치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이 야간 비행이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몇 대 안 되는 아주 성능 좋은 헬기인데 저런 것들이 전부 올스톱이 됐다 하면은 그거는 우리 군이 유사시에 북한으로 넘어가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게 되는 손발을 묶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요즘 돌아가는 거를 보니까는 기체 결함에 의해서 그런 건 진짜 떨어진 건지 그게 정말 기체 결함이라면 다른 비행기들도 다 추락을 한다든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좀 이상한 부분들은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못하네요. 아직. 이 부분 지금 말씀드린 기자의 눈으로 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 뭐 제가 뉴스를 자주 접하지만은 상당히 고급 뉴스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군사적인 어떤 기계라든지 또는 무기에 대해서 재원들이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군사 무기 이런 거보다는 이 국가 안보 전략, 대전략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제가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면은 저희 거를 보고서 또 다른 분들이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국방 외교 안보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많이 보시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몽골에다가 이제 한국군을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국이 사실상 지금 북한을 사주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이 과거에는 1950년대는 소련이죠. 소련이 그 이게 그 조소 원자력 협정을 맺고서 아예 대놓고 그 기술자들을 북한의 기술자 30명을 모스크바에 있는 두부나 모스크바 옆에 있는 두부나라는 지역에 있는 핵 물리 연구소에다가 데리고 가가지고 집중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기술 대주고 1960년대에는 영변에다가 IRT 2000이라는 그 원자로를 연구용 원자로를 이렇게 지어주죠. 그러니까 소련이 기술을 대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많은 자금을 대주고 또 미사일에 들어가는 부품도 대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소련과 중국과 북한이라는 이 공산권 국제 공산당 코민테른 친구들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을 이 자유 진영을 물어뜯기 위해 가지고 북한한테 돈 대주고 기술 대주고 핵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해가지고 물어뜯으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우리는 몰라, 우리 책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몽골에도 미군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 미군 기지가 있고 거기다 이미 장비들이 들어가 있고 사람만 병사만 가면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뭐 그런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몽골에다가 군대를 배치해가지고 중국이 북한을 사주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차하면은 베이징을 직접 타격하겠다, 이렇게 중국을 협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전략 좋은데요? 그죠? 몽골로 가서 우리가 또 중국을 견제한다. 그거 정말 좋은 거죠. 왜냐면 지금 자 보십시오.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만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백두산 그 후방에는 중국의 미사일들이 우리나라를 서울을 지금 한 600여 발 정도가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 동부 연안 이런 쪽에 보면은 더 많은 장거리 미사일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데 왜 그 미사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면은 시진핑 너의 모가지도 따버리겠어. 우리가 그런 협박을 해야지 이게 군사 전략이라는 게 이게 성립이 되는데 우리는 왜 방어만 하냐는 거죠. 방어만 할 게 아니라 공격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차하면은 베이징을 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몽골에다가 한국 공군 기지도 만들어 놓고 한국 육군이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F-35, F-15 한 몇십 대 깔아 놓으면은 그러면은 미국도 좋아할 거 아닙니까? 미국도 좋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야 이거 잘못했다가 야 이거 베이징이 불바다가 되겠다 싶으면은 한국한테 함부로 하지는 못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우리도 같이 협박을 해야죠. 예. 선배님 동조하십니까? 동조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좀 새로운 사실을 했습니다. 왜 그 생각을 우리가 여태까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냥 단편적으로 이게 누군가를 그냥 제가 나쁜 놈이 내가 욕을 하는 게 사실은 사람들 그런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방송도 그렇고 다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말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해외에서 만든 베트남 그러니까 월맹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님들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 거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10부작을 제가 보신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호치민은 말 그대로 허수아비였답니다. 허수아비였고 그 밑에 있던 루시안인가 그 양반이 움직이는데 그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능멸주의자랍니다. 사람 목숨을 하나 죽이는데 파리 목숨보다 더 가볍게 여겼답니다. 근데 그쪽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그 월맹군은 맨날 진답니다. 실제 말에 10번 나가면 10번 다 진답니다. 근데 왜 월남군이 졌냐? 월남군이 너무나도 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우리 태극기 집회 그 세력들을 상당히 많이 우려했었어요. 우리 태극기 세력들을 비유하시더라고. 월남에다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월맹군한테 그대로 무너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월맹군은 나오면 무조건 친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군이 철수한다 해가지고 걔네들이 정규군이죠. 정규군들이 정복을 입고 이렇게 남발하고 있더랍니다. 그 닉슨 대통령이 이거 옳거니 해서 육군은 빠져나왔지만 공군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폭탄을 때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박살 내린다고요. 그 정도로 멍청한 세력들이었는데 그 세력들한테 당했던 게 월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사이공이라는 수도를 지금 호치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지금 태극기 세력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좀 갈갈이 찢어져 있는데 그 우리가 월남군들의 그 월남의 교훈을 이어받아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저 멍청한 월맹군들한테 당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멍청한 월맹군은 사실 저쪽 주사파애들입니다. 주사파애들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단순합니다. 쟤네들은 반대한민국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라고 감히 저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적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적 세력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저들을 척퇴하고 척결하면 됩니다. 근데 지지난주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지지난주부터 지난주에 행진하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석기 석방하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적 세력,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그 작자를 석방하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우리 태극기 집회, 저 자유우국 진영이 갈갈이 찢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저 오마이갓, 저 감히 경량이, 저 감히 누구죠? 우리 또 한겨레가 이렇게 우리한테 헛소리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건데 선배님들이 몫입니다. 그거 누가 하시지 못합니다. 이 앞에 있는 국본에 누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기 선배님들 제가 지금 여기 지나가는 청춘들이 있기 때문에 당당히 얘기하겠습니다. 선배님들 여기 돈 받고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누가 등 밀어서 등 떠밀어서 여기 나가 안 나가면 혼날 거야 해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2016년 10월 달에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 세력들에게 돈을 받고 나왔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언론이 떠들고 있는데 우리 자유우국 진영이 분열되다 보니까 한 목소리를 못 내다 보니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겁먹을 필요 없어요. 겁먹을 필요 없는 게 저기 지금 뒤에 금속노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지금 제가 옛날에 금속노조 그 취재하러 갈 때 그 경기도 고양시의 수요양원이라고 거기 가가지고 그 노조원들이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저기 그 사업주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뭐 감금하다시피 하고 그 벽에다가 완전히 그 똥칠을 해놓고 그 남의 건물에다가 그 완전히 무법천지를 해놨더라고. 그 내가 카메라 들이대니까는 야 막 온갖 입에 걸레 물고 막 저기 막 쌍욕을 하고 하길래 야 왜 씨 네 하는 일이 쪽팔리는 거 알아? 불법인 거 알아? 야 뭐 그렇게 하니까는 막 내 멱살 잡길래 나로 같이 멱살 잡고 같이 아구창 날리고 그렇게 했지. 그래 해가지고 내 카메라를 뺏으려고 하니까는 나는 카메라 뺏기면 안 되냐고 같이 멱살 잡고 하니까 애들 등치가 이런 애들이 쑥 밀리더라고. 힘이 없어요. 같이 가면 지르니까는 겁먹어가지고 도망가더라고. 박수 한번 치십시오. 예. 그러니까 쟤들은 이념도 없고 뭐 저기 저 나라 팔아먹는데 저기 앉아가지고 나와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은 그거 다 돈 받고 다 동원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내 나라 지키겠다고 이 더운데 지금 30도가 넘어가는데 여기 나온 사람들하고는 전투력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겁먹을 필요 없어요. 겁먹을 필요 없고 양아치들은요 그 전공법으로 그냥 그 저기 대학 조합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제가 하나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러시아를 관통해가지고 카자흐스탄을 갔다 왔는데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가니까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에 가니 한국관이 있더라고. 한국관이 있는데 웃기는 거는 거기 새마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옛날에 이렇게 못 살았는데 새마을운동을 이래 해가지고 2002년 월드컵도 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한국관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러시아를 말을 못해도 한국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걸 느끼겠더라고. 그런데 딱 그거를 지나가면은 술탄 나제르바이브 그 뭡니까 저 카자흐스탄 대통령관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는 그 사람 내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본받아가지고 내가 카자흐스탄의 박정희가 되겠다는 그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저기 공산권 국가가 하니까는 저기 뭐야 새마을 운동 깃발을 걸어놨더라고. 새마을 그 초록색 깃발 있잖아요. 나 그거 보고 내가 찍으려고 하니까는 저기 그 관계자가 와 찍지 말라고 해가 내가 사진을 못 찍어 왔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뭐 그 저 뭐 적폐라고 하고 뭐 없애겠다고 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다 지우겠다고 하는데 그 공산권에서는 야 박정희 내가 여기 박정희가 나 여기 저 뭡니까 저 카자흐스탄의 박정희가 되겠다, 푸틴은 러시아의 박정희가 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는 러시아의 박정희가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박정희를 지우겠다는 문재인이가 가가지고 뭐 악수하자고 하니까는 칼 주는 거 아닙니까? 칼 선물하고 그 칼 러시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칼을 주는 거는 내가 너하고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미고 나가 죽으라는 이야기라 하더라고요. 네. 예. 시원하시죠? 우리 성 기자님이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방송을 잘 하십니다. 그래요. 저희가 지금 북한 쪽에 소식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지금 북한 애들이 지금 뭐 석탄을 주고 뭐 화력 발전소를 주고 이건 지금 뉴스에 나와 있어요. 사실 표면적이 안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히든 뉴스를 많이 알고 계시지 예. 않습니까? 조금 풀어주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드리는 게 카자흐스탄 같다. 카자흐스탄이 이제 친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반중 정서가 어마어마하게 심하더라고요. 예. 반중성은 어느 정도 심하냐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에다가 중국 애들이 와서 독을 풀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되게 심해요. 반중 정서가 심하니까 카자흐스탄을 미국이 키우는 게 거기도 미군 기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 연합하는 거를 딱 틀어막아 버리는 거죠. 지금 몽골에도 미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연합하는 걸 틀어막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 EU나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을 그냥 마구마구 그냥 거의 뭐 팽시키다시피 하고 막말도 쏟아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폴란드에 지금 사거리 2,500km짜리 육상형 이지스 체계 이지스 어쇼라고 하죠. 네, 이 미사일을 쏘면 2,500km 밖에서 미사일을 감지하는 레이더 기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을 감지하면은 1,200km 밖에서 이거를 격추하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이지스함에는 아직까지 그런 탄도탄 요격 미사일이 없는데 그게 1,200km짜리가 벌써 거기에 깔려 있고 그 옆에 루마니아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완전히 봉쇄가 돼 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완전히 봉쇄가 됐고 이제 뒤에 독일이나 유럽 EU는 막말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막말하고 막 다루는데 어쨌든 간에 그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카자흐스탄 터키, 카자흐스탄, 몽골까지 거대한 장벽으로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연합하는 거를 막아버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뚫려 있는 게 만주, 북한, 여기 한국이 지금 친중 국가가 되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폭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폭격하면 돼요. 자기들이 폭격하고 가서 CVID 핵 있나 없나 검사하면 되는데 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협상을 하고 야 우리 돈 많이 줄게, 한국처럼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미국이 북한을 갖다가 친중 국가에서 친미 국가로 떼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 민간 기업에서 보면은 상대방 기업을 이렇게 무너뜨릴 때 상대방의 제일 약한 고리인 그 하청업체를 야 우리가 돈 3배 줄게 우리한테 납품해 해가지고 이쪽을 빼앗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납품 생태 체인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상대방은 심각하게 타격을 입습니다. 맞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밀들이 다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상대방한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상대를 전체적으로 죽이기 힘들면은 그렇게 밑장 빼기를 하죠. 전문용어로. 전문용어 밑장 빼기를 하는데 그거를 지금 빼와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우리가 한국 뉴스는 잘 안 나오는데 지금 북한이 미국하고 며칠 전 기사를 외신을 보니까는 미군 유해 발굴을 공동으로 발굴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공동으로 발굴을 하려면 미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 들어가야죠. 한국군도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발굴을 하는데 연 인원이 한 4만 명 정도가 동원되고 그리고 15년 동안 발굴한 게 한 10,000구 정도 발굴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말씀이시죠? 그 우리나라 내에서 그러니까는 미국이 5,300구 정도 같으면은 한 10년 정도는 발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중국은
지금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뭐 엊그제 보니까는 뭐 미사일 발사 뭐 위성 발사대를 해체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 잘했다고 뭐 칭찬도 하던데 네네. 점점 간보기 하다가 이제 친미화되는 쪽으로 길을 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시진핑이 실각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잘 안 나오지만은 외신들을 보면은 지금 그 중국의 방송에서 시진핑 주석 뭐 이렇게 호칭을 쓰는 게 아니고 네. 아니 대놓고 시진핑이라고 그냥 아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나라 같은 방송에서 야 문재인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네.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정치 평론가들이 시진핑 주석이 독재를 하고 있다. 아, 그렇게 지금 비난하고 네. 나오고 있고 시진핑이 이렇게 하라고 했던 그런 정책들을 전부 다 중단시키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고 길거리에서 시진핑 이런 사진에 먹물을 쏜다든지 이게 벽보를 사진을 훼손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마구마구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급격하게 시진핑의 이런 권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네네. 이게 왜 흔들리냐면 지금 미중 패권 전쟁 하다 보니까 미국이 어떤 법안들을 만들었냐면 그 중국 애들이 미국에다 투자를 못하게 하고 투자를 하면 그걸 합법적으로 뺏어버리는 그런 법안도 만들고 중국인들이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나갔다가 중국에 못 들어오게끔 아. 이런 법안들도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중국의 군벌들이 전부 다 미국에다가 돈을 다 숨겨놨는데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중국의 뭐 장쩌민 계열이니 뭐 이런 뭐 이 군벌들 야 이 시진핑 너 때문에 이 개 X야 이 개 같은 새끼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망하게 생겼네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지금 시진핑을 이지매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시진핑의 권력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벌써 눈치채고 바로 미국한테 붙어버리는데 이게 지금 골 때리는 게 지금 한국의 주사파들도 막말로 그 밑에 있는 개돼지들은 아무 생각이 없지만 위에 있는 수뇌부들은 피똥 네. 싸는 게 김정은이가 친미화되면은 지금 자기들은 여기서 몇십 년 동안 미제 합잡이 물러가라 미제국주의자는 물러가라 했는데 갑자기 본사에서 야 우리 오늘부터 방침 바뀌어서 우리 친미화할 거야 야 밑에 하청업 지사들도 다 방침 받고 이러면은 와 이거만 돌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요새껏 반미투쟁을 하다가 지금도 한번 반미투쟁을 하고 있을 그러면 건데. 이제 갑자기 이제 내일 저쪽에 그 민주노총 저쪽에서 태극기 달고 갑자기 성적이 달고. 성조기 달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더 심각한 거는 뭐 청와대 어느 수석님 뭐 혹은 뭐 어느 정당의 어느 국회의원님 지금 아드님 이번에 뭐 초등학교에 들어간답니다. 뭐 이번에 중학교 뭐 들어간대 하고 노동신문에 일면에 이제 공지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북한에다가 퍼주겠다고 하는데 노동신문에서 뭐라고요? 문재인 닥치고 있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야 이미 본사 방침이 바뀌었는데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멍청한 새끼야. 이야기를 돌려서 지금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내에 이런 군부라든지 이런 그 지도층에서 반미고가 사라지고 있대요. 그런 지금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브레진스키의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그런 책에도 보면은 구소련에서 미국이 동구권을 떼낼 때 청바지 코카콜라 막 그렇죠. 자유로 확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야 미국 편에 붙으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네. 근데 소련 편에 붙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거 뭐 먹고 살 수가 없네. 이러니까는 떨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전략인데 미국에다가 미국이 그 뭡니까 북한에다가 그 돈도 주고 자유도 주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원 계속 지원해 좀 하면 그러면은 만주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 야 북한 우리보다 못 살았는데 어느 순간 야 우리보다 잘 사네 그러면 그렇죠. 만주가 위험하지. 북한 쪽으로 붙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선적이 이제 북한 쪽으로.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은 북한을 폭격을 안 하는 이유가 북한을 폭격하면 중국군이 내려오는데 중국군이 들어오면은 그게 만주에 있는 군대들이 다 조선족일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죠. 동포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다 죽을 겁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반미 감정이 생기고 만주 지역에도 반미 감정이 생기고 그 반미 감정을 생긴 만주의 군벌들이 중국 쪽에 확 붙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데 북한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게 해주면 야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사줘 해줘. 이는 만주에 있는 군벌들이
이 점차적으로 만주에 있는 군벌들은 장점인 계열이라고. 아, 시진핑하고 반대파라고. 네. 이 설렁설렁 이쪽은 넘어오는. 그러니까는 그 뭡니까 저 조지 포리드만 그 지정 미국의 그 정치학자가 쓴 100년 후라는 책에 보면은 2040년경 되면은 만주가 통일한국의 영역으로 들어올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2040년까지 만주를 떼내겠다는 이야기를 빙빙 돌려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대한 체스들을 뚜는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저기 뭐 어떤 야당의 그 당 대표는 가가지고 북한 핵을 막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해야 될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라 사거리 2,500km짜리 그 이지스 오쇼를 한국군이 돈을 내 가지고 미군하고 공동으로 관리를 하되 백령도에다 넣겠다. 백령도에다 그거를 박아놓으면요 일본은 전략적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나 루마니아에 그런 장비들이 들어가니까 뒤에 폴란드 그 후방에 있는 프랑스나 독일은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국이 저기 막 그냥 함부로 한다고 그냥 막말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그게 차기의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경우에 사드가 아니라 사드는 사거리 뭐 저기 200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레이더 사거리 탐지거리가 800km밖에 안 되는데 사거리 2,500km짜리 이지스 어쇼 그 육상형 이지스 체계를 갖다 백령도에다 갖다 놓으면은 뭐 미군하고 같이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후방에 있는 일본은 그냥 전략적 가치가 제로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한국이 뭘 할 수 있냐? 야 우리가 안보 방파제 역할을 해주니까 야 일본이 돈 좀 내야 되지 않겠니? 그렇지. 방위비 분담금 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다가 삥을 뜯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미국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일본이 1,000억 불 내면은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미국 무기 많이 사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네네. 전두환 정권 때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야 우리가 안보 방파제 역할을 해주니까 일본은 군사비를 적게 써도 되지 않냐. 일본이 100억 불을 주면은 우리가 그 돈으로 미국 무기를 비싸게 사줄게. 이렇게 레이건 정권 대통령을 설득을 해가지고 미국이 낙하손에 정권을 압박을 넣어가지고 한국 보고 돈 주라고 해가지고 100억 불 내놓으라 해가 40억 불을 받았다고 안보 차관으로. 그 돈 가지고 뭘 했냐. 저 F-16을 2배로 돈 주고 샀는데 미국에서 직도입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 면허 생산을 했다고. 그 인프라 그 기술력 가지고 지금 T-50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 1,000대를 팔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지금 이 지랄 연병 발광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 꼴배기 싫어가지고 안 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 5월달에 작년 10월달에 그 기종 바꾸는 게 결정이 났었어야 되는데 올해 5월로 연기됐다가 올해 8월로 계속 미루는 거예요. 미국은 한국을 사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반미를 하니까는 전투기 1,000대를 미국에 수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돌아버리는 거지. 그렇죠. 예. 지금 돌겠네 정말. 전투기 1,000대면요 300억씩 해가지고 1,000대면은 30조입니다. 근데 뭐 한국이 100% 다 먹는 게 아니고 저기 미국산 엔진도 들어가고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니까 미국 로키드 마틴이 뭐 한 50% 먹는다 하더라도 30년간 한 150조 정도가 우리 한 30조 정도니까 한 15조 정도가 우리한테 들어오고 향후 30년간 유지보수 비용 부품 수출하고 하면 그거 10배니까 그러니까 한 300조 되는 그 사업인데 그 중에 한 150조 정도는 한국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한국이 부품 산업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만든 전투기가 미국에 들어갔다고 하면 한국의 국가 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체적으로 한국이 업된다고 그러고 일본도 F-35를 도입하기 때문에 일본도 한국의 T-50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아베는 돌아버리는 거지. 한국산 그 T-50을 사야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면 되는데 손영상 설치하고 이런 거는 아니 전략이 없다는 거죠. 이런 그렇습니다. 거는. 사실 예. 그 부분은 제가 터키 집회를 우리 하다 보면 일본에서 이렇게 지원이 많이 옵니다. 이 집회에. 그래서 일본인들하고 그 집회 끝나고 행진 끝나고 같이 밥을 그때 한번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 분이 그때
열 몇 분이 오셨어요. 열 몇 분이 오는데 저녁 식사에는 한 7분이 오셨는데 그중 한 분이 국회의원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보좌관입니다. 여성분인데 저한테 그렇게 묻더군요. 뭘 물었냐면 위안부 문제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제가 속으로는 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위안부의 그 시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조선의 위안부는 너무 고마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고마웠냐 하니까 그 당시에 젊은 청춘들이 내일 아니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 그대로 위안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네들한테 자기들은 페이먼트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불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소년 그 우리 위안부들이 없었다면 자기 그 나갔던 그 젊은 장병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고맙다라고 하길래 근데 제가 또 한국인인데 그냥 듣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일본과 한국을 떠나서 17살짜리 예쁜 소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소녀가 가만히 놔두면 성장을 해서 시집을 가고 애를 놓을 건데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서 여자로서 당하지 못할 또 온갖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왜?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올 줄 몰랐겠죠. 그런데도 그게 불구한 게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안부는 그래도 우리한테 고마웠다. 심지어는 일본 군인과 우리 위안부와 결혼한 사람들도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전혀 부각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조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무는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도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그 조선 말기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니까 거기 저기 자기 딸 갖다 팔고 이런 거 문학 작품에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온다고요. 자기 딸 갖다 팔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는 배를 타고 항해사를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뭐 캄보디아니 뭐 미얀마니 저 못 사는 동네 가면요 그냥 그 배에 막 몸팔로 올라오고 막 그래요. 못 올라오게 하려면 그게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막으면은 그 이 도장은 뭐 세관이나 이런 데 도장은 안 찍어준다고. 그게 하나의 국가 정책이고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살면은 자기 딸 갖다 팔고 그게 우리나라 그 옛날 김동인의 감장가의 문학 작품 뭐 거기다 보면 그런 내용 나오는데 못 먹고 못 살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인데 그걸 뭐 그 일본인들이 막 잡아갔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자기 저기 아버지가 갖다 팔고 가족들이 갖다 팔고 이런 게 옛날에 비일비재했다고 조선 말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게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그런 뼈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력 개발하고 좋은 국가, 부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몇십 년째 지금 해가지고 야 사과 다 했는데 또 해라 하면은 그거는 우리 좀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는 단체들이 어딥니까? 다 저기 북한 쪽 하고 다 연결돼 있는 그 친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아닌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뭐 김좌진 장군은 공산주의자들이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쏴 죽였다고. 그 뭐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분들 뭐 갑자기 날이 오니까 내가 이야기하다가 뭔 이야기하는지 김자희 장군하고 저기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게 힘이 없으면은 그래 되는 겁니다. 지금 원전 다 폐기하고 한국의 산업들 다 떠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뭐 합니까? 그냥 몸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안 하냐고요. 똑같이 1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60년대, 70년, 60년대만 해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신문에도 나왔다고. 그러니까는 뭐 했어요?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들 가발 해가지고 그렇죠. 머리 잘라가지고 갖다 팔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그때도 우리나라 공창이란 게 저기 해외에서 선원들 들어오고 하면 몸 팔아가지고 달러 벌었다고.
그런 이야기 우리 가슴 아팠던 이야기들 다 그 알고 있는데 다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정신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금 공산주의하고 연결돼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민주화 투사라 해가지고 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이렇게 뭉치는 거를 방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대 문제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민족 감정을 자극하고 하면서 지금 일본과 한국을 이렇게 이간질시키는 그런 지금 뭐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 망하면요, 그냥 여기 남자는 저기 시베리아 가서 벌목공 해야 되는 거고, 노예로 끌려가는 거고, 그거 저기 여자는 그냥 몸 파는 거고, 병자호란때 60만 명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거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 돌아오니까 환양년이라고 손가락질 해가지고 홍제천에서 목욕하면은 저기 구제한다고 그래가지고 구제할 홍자 써가지고 홍제천이라고 그런 우리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너지면은 다 그래 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각성하고 깨어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21세기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해야 되니 정말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국민들이 제 역사 교육을 이게 이제 보수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은 게 역사 교육을 안 시켜요. 정권을 잡으면은. 근데 가보니까 러시아 벌써 그 좌파 정권 때 와가지고 싹 다 도배질 해놓고 왔더라고. 그 가니까 이미 다 왜곡되고 뒤틀려가지고 이거 바로 잡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이미 다 이렇게 왜곡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로 잡을 거면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정권 교체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역사를 어떻게 바로 잡을 거냐. 우리가 아픈 역사도 우리가 어렸을 때 무릎 깨져가지고 상처난 것도 우리 역사 아닙니까? 나의 역사, 우리 집안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아팠던 거 숨기지 말고 그것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옛날에 이랬는데 왜 이렇게 됐냐? 못 먹고 못 살고 공부 안 하고 내 분당 정치하고 정치인들 그 국제 정세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래 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이 좌파들이 벌써 다 선점해가지고 지금 역사를 다 뒤틀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프로파간다라고요. 그리고 그냥 하나 더 이건 진짜 심각한 이야기인데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 난 몰랐어요. 그 나르노 홍범도를 해가지고 봉오동 전투에 그 홍범도 장군이 이제 이름을 날리고 했는데 이게 가보니까 그 스탈린한테 그 권총도 받고 스탈린 만나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더라고. 그러니까는 뭐 이 사실은 가슴 아픈 역사인데 이 벌써 우리나라에 이런 그런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이런 공산주의 그때는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겠지.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넘어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역사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 상황 논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절대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그 역사관을 가지고 그때를 재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진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문재인 우리 저 A4님을 나는 A4라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문재인 아저씨를 저기 뭐라 해야 됩니까? 페루나라고 나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페루나라고 하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무슨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기 때문에 내가 박정희를 지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크다가 자라다 보면 아버지한테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자기 아버지 죽을 겁니까? 갖다 버릴 겁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성장해오는 역사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때의 상황 논리가 있는데 지금 뜬금없이 그때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탄압했다 이래가지고 지워야 된다. 그건 폐륜이지. 자기 아버지한테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없었나? 북한에 있었나? 자기 부모한테 한 차례도 안 맞고 컸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모 갖다 버려야 돼요? 이건 폐륜인 거예요. 폐륜 범죄인 거예요. 그렇죠. 역사 지역은 정말 폐륜 범죄예요. 역사는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내가 암을 걸려가 병을 앓았던 간에 무릎이 깨져가지고 피가 났던 간에 나의 모든 역사인데 이거를 지우겠다 하는 거는 자기 무릎을 잘라내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페루님고 자기 부모 갖다 버리겠다는데 그 페루님이다. 네. 그리고 막말로 그 페루나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체계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속된 말로 그 문재인 아저씨는 저기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네. 의료보험 한 번도 안 받았나요? 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해놓은 그 시스템 때문에 그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아니 그거 없었으면 벌써 죽었겠지. 그렇죠. 우리 제 어릴 때만 해도 폐렴에 걸려가지고 막 그 죽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왔다고 폐렴 걸리고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 그 지금은 폐렴이 없지만은 그렇죠. 어릴 때만 해도 뭐 폐렴 폐결 이렇게 하잖아요. 폐결핵 여기에 폐에 물 차고 이런 게 많았다고. 네. 그런데 그런 게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의료보험 체계 때문에 그냥 다 살아났는데 그 소위 말하는 지금 한국의 이 사회주의 그 박정희 부정하고 사회주의 운동 하는 사람들 다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병원 가가지고 죽을 놈들이 안 죽고 살아 있으니까 지금 저 모양 저 꼬라지 상륙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망할 놈 새끼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킬 수 있었고 조국 건대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부정하고 반하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 헌법에 따라서 이적 세력으로 몰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적 세력들은 분명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구호 항상 외치는 거 있죠. 저 이적 세력들이 우리에게 한 발짝도 넘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하셨습니까? 초정박살입니다. 초정박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촛불은 대한민국을 주사파 세력들에게 갖다 바쳤지만 우리 태극기 집회는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깨끗이 돌려드린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조금 긴 시간을 이렇게 또 가져주셨고 우리 성상훈 기자님께서 정말 사실 더 많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주 모셔서 히든 뉴스를 또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또 재미있는 그런 상식들도 좀 많이 부탁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겁을 먹으실 필요가 없는 게 미국은 한국을 절대로 안 버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 더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이 나라를 미국이 이 나라를 만든 거는 미국이 자기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도 투자하고 한국의 학생들 데리고 가서 공부도 시키고 보내고 어쨌든 간에 미국이 많은 시스템을 깔아놨고 미국이 한국 물건도 많이 사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키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분이 미국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사장 한 명 바뀌었는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이 49%라면 한국이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은 미국은 한 49%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은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 기업 논리로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49%의 지분을 갖다가 포기한다고요? 지금 사장이 와가 한 명 바뀌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막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금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이씨 뭐야 이거? 내가 손해 보네? 그러면은 사장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 바꾸는 거 그거 밥 먹고 그거 하는 애들이 미국의 CIA입니다. 그 국민 여러분, 이 나라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여기 뭐 종교하고 관계 없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저는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 아니지만은 미국의 기독교 세력들이 엄청나게 공을 들여가지고 여기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이 벌써 지금 이게 뭐 이슬람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왜 뜬금없이 예멘에 난민들을 데리고 왔냐? 지금 이 문제는 난민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데리고 오고 해가지고 여기를 이슬람화 시켜버리면은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가 미국은 여기를 한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보고 있어요.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은 그렇죠. 여기는 기독교 국가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가 갑자기 이슬람화 돼버리고 그래 돼버리면은 미국 입장에서 정념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을 떼놓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를 이슬람 세력들을 자꾸 끌어들이고 소위 말하는 정부 우리 공직선거법 15조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영주권을 얻은 후에 3년이 지나면은 투표를 할 수가 있게 그래서 되죠. 지방선거는 투표를 합니다.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선거는 투표를 할 수가 없지만 지방선거는 투표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친중 중국 그 애들 많이 지금 영주권 막 팔았지 않습니까? 뭐 얼마 이상 투자하면은 뭐 지금 뭐 영주권 주고 뭐 그러니까 그 다음번 선거 그리고 이슬람 애들 데리고 오고 다문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 다음번 지방선거는 완전히 한국인들의 힘으로는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 분권화 시키고 지방 자치경찰 해버리고 하면은 한국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다시 힘을 못 쓰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공산주의자들의 1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전쟁이 지금은 민주화라 투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은 그 민주화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렇죠.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인데 앞에 인민은 그 가로 속에 넣어버리고 말 안 하지만은 인민민주화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탈원전을 한다는 거는 다 탈원전을 하면은 해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해체하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기업을 한국 기업인데 최대 주주가 중국입니다. 벌써 중국 애들 다 산 거예요. 그 해체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그러면 해체를 하면 그 고스란히 한국의 최첨단 기술이 고스란히 다 중국에 다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중국에게 기술 대주려고 해체하는 거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버리면은 한국이 산업이 전반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지죠.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은 한국이 핵 개발 능력, 핵 역량 유사시에 만약에 통일이 되고 만주까지 한국이 이게 흡수를 해버리면은 한국이 핵 가진다 했을 때 미국은 그래 우리 편이 핵 가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네. 그래 뭐 가져라고. 그래 보니 한국은 뭐 순간적으로 한 몇 개월 안에 핵을 만들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 역량을 지금 사전에 분쇄를 해버려야지 중국이 안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소련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면은 지금은 그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 중국 공산당 대회 가가지고 거기서 연설한 거 아니면 민주당인데 왜 공산당한테 가가지고 그 연설을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할 때 더불어 세기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하고 6자 중에 다 세자가 같은 50% 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 헌법에 나오는 사람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한국 헌법에다가 왜 집어넣겠다는 겁니까? 그게 지금 이 한국을 들어다가 북한에 갖다 바치고 중국에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시진핑이 완전히 이제 폭망해가지고 시진핑은 저기 잘려서 내려오면 저거는 암살당하는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고 그리고 중국이 돈이 없으니까 한국에다가 자금 지원을 못해요. 그 아마 그거 아실 겁니다. 그 지난번 대선 때 북한 탈북자들한테 중국의 그 문재인 캠프에서 중국 봉황코인이라는 비트코인 회사가 만든 그 비트코인을 교환할 수 있는 150만 상당을 교환할 수 있는 그 교환지를 막 나눠주고 있다고. 그 자금이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 그러니까는 한국의 대통령이 새해 인사를 갖다가 중국인들한테 새해 인사를 하는 거고 중국 가가지고 8끼 혼자서 밥 처먹고 와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고 중국이 사드 보복하는데 미국이 WTO에 제소하라고 그래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WTO에 제소 안 하는 거고 다 거기서 빚진 게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을 원전 다 없애버리고 기업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한국이 중국 식민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과거에는 뭐 소위 말해 여러분들 과거에는 뭐 친일파가 문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친중 4대 친중파들 친중 매국노 친중 좌파 얘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경제적으로 다 엮여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정말 맞는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호 토요일마다 행진할 때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선배님 마지막 글자 3번만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박살내자면 선배님은 박살내자 됩니다. 제가 한번 선창하겠습니다. 한민족의 거부하는 빨갱이, 중국의 아부하는 빨갱이, 빨갱이들 박살내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빨갱이들을 박살내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안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박살 내면 안 되고 여러분 저기 집에 바퀴벌레가 있으면 그 박살 낸다고 해가지고 또 키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퀴벌레는 다 죽여야 돼.
뭐 박살이에요. 그냥 다 죽여야지. 죽이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사상이나 신념은 그거는 정신병이기 때문에 정신병은 어떻게 안 돼요. 그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삼 기자님 시원하시죠? 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번에도 한번 꼭 모셔서 더 예.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야, 이거 한국의 언론들 야 너무 말 안 한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러시아 갔다 온 이야기들 신의주 반공 학생 의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유튜브에 보면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라고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다가 제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많이 보시고 이렇게 확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유튜브한테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안 올라가요. 새벽에는 다 셧다운돼 있고. 예, 맞습니다. 지금 유튜브뿐만 아니고 지금 그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그 자유 우파 쪽에 있는 인터넷 매체, 소위 말하는 신문 매체들의 조회수가 안 올라갑니다. 예, 그 왜 그러냐면 그 미국의 본사에 있는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중국에다가 인공지능 연구소를 낸다고 해가지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해가지고 폭스뉴스에 대대적으로 때렸습니다. 그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또 이 구글 미국 본사가 조회수 조작하고 정치 개입하고 막 이런 걸 하다가 또 집단 소송 걸리고 그랬더라고. 그런데 한국에 지금 네이버의 부사장 하던 윤영찬인가 뭐 이 양반은 청와대 국민소통 비서관으로 가 있지만은 구글의 전략기획본부장을 했던 이재현 씨는 저기 민주당의 정발위 정치발전 뭐 위원회 거기 고위직으로 뭐 들어가 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 지금 뭐 이 소위 말해 전부 좌파들이 장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을 비판한다든지 현 정권을 비판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조회수가 새벽에 안 올라가든지 조회수는 안 올라가는데 댓글만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영상을 올렸는데 알람이 안 울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상한 그리고 맞습니다. 검색에서 제외가 된다든지 그렇습니다. 검색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확산이 못되게 그렇게 방해 공작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판 걸린 재판문을 입수해가지고 판결문을 구글이 소송당한 판결문을 지금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 이제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